구독, 좋아요. 자, 속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이 동시에 신청이 됐네요. 제가 아침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서 공천 뇌물의 이 주범들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 될 거다. 오늘쯤으로 될 거다 했는데 약 10시 한 30분경인가요? 약 1시간쯤 전에 지금 언론에 속보로 나왔네요. 속보로 9시 한 40분경이군요. 속보로 지금 구속영장 신청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현실이 됐네요. 강선우, 김경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속보로 나온 실제로 이제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동시에 신청이 됐는데 오늘 딱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됐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한 건데 지금 서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은 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 누구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이른바 자기 시의원들 관련해서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딱 얘기했어요. 구정 선물로는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 돈 공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강선우와 그 김경 전 시의원 사이의 돈 문제 자기가 녹취를 땄죠. 실시간으로 들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공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몰라라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로서의 이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지금 드러난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김병기입니다. 근데 김병기 관련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선우, 김경이라는 사람이 구속됐다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뉴스에 의해서 가려지는 김병기에 대해서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경찰 수사가. 이 부분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김경과 강선우 관련해서 강선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가 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그 녹취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돈 받지 않았고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늦게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쇼핑백에 있고 집에 있는 문간방에 넣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인 줄 알아서 돌려줬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김경 얘기에 따르면 그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후원금으로 다시 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쪼개기로 친절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되게 악질이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너무나 제가 볼 때 강선우와 김경을 보면서 동공천이 만연해 있다고 제가 나름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선우와 김경이 처음 만난 날이 그 하얏트 호텔입니다. 낮에. 근데 처음 만났는데 돈을 줍니다. 1억 원을.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돈을 줄 수 있죠? 그러면 김경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하고 다음에 또 시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망을 돌리다 보니까 저기 강서구 쪽에 내가 거기 강서구에 전혀 그게 없는데 연이 없는데 저쪽 보니까 뭔가 돈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랬습니다. 그 남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경한테. 그럼 김경 의원이 가가지고 처음 자리에서 그걸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는 그 변명을 하는 게 뭐냐? 선물을 줬는데 나 그게 돈인 줄 몰랐다. 그래서 문간판에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인 줄 알더라.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으면 그게 선물인지 돈인지도 확인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우선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뭐냐면 증거인멸과 어떻게 보면 부인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있고요. 1억 원은 이거는 굉장히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신 구속은 당연한 거고요. 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것 중에 이 사람 녹취 중에 전화 녹취입니다. 전화 녹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실컷 잔뜩 돈을 줬다. 그리고 또
비용이 든다 하니까 비용은 문제 없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녹취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인신 구속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 언급된 사람이 한 11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공천을 위해서 누구를 접촉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언급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았다고 단정질 수는 없는데 여하튼 김경은 2023년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자기가 나서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죠. 예,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또 강선우 의원 전 시의원이죠, 김경.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윗선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네. 그 윗선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걸로 현재 보이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동시에 김병기 전재수 관련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전재수는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 행적들이 보이는데 요 상황 또 경찰의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특검을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건데 경찰은 온몸으로 나 수사 못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10몇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불러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수사를 했어. 김병기가 휴대전화가 2대입니다. 하나는 통화용, 하나는 녹취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1억 원 관련해서 강선우하고 김병기의 그거 다른 사람이 녹취한 게 아니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스스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야죠. 네. 안 하고 있고 당사자 관련해서 진술 들어야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서 제가 볼 때 경찰 입장에서 야 이거 김병기 윗선은 누굴까? 김병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명 행사에서 칼자루를 쥐고 다 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치는 과정에서 윗선과의 관계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수진 의원이 구의원들이 이거 동공천했다 탄원서를 해가지고 그거를 당에 전달을 했고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겁니까? 김현지한테 줬다는 겁니다. 김현지와 당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탄원서 원본이 누구 손에 갔습니까? 김병기한테 갔습니다. 그럼 이거 윗선이 있는 거잖아요. 뭉갠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경찰 수사 왜 못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뭉개면서 특검의 여론이 오르면 그냥 뭐 차라리 여기에서 욕을 먹자 그런 결정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경찰이 아직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저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윗선으로 다가가는 윗선의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거를 경찰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찰이 특검을 더 온몸으로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권 유죄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고 있다. 전재수 민중기 특검에서 돈 줬다는 사람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전재수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묵혔어요. 국민의힘만 탈탈 털었습니다. 심지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싹 묵혔죠. 근데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놓고서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경찰이 알아서 설설 기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생각해서 전재수 의원이 자기가 캥기는 게 없으면 왜 해수부 장관을 내려놓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 우선 책임자는 지는 자세 보여주자 하면서
총선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나온다는 얘기 못하다가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부산에 100개가 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 우리 편 경찰이 설설 하겠네. 그리고 아니 나는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 받으면 기소되면 뭐 어쩌냐.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과 사범에 뭐 자기는 정치 탄압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선거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그리고 동공천 특검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 뭉개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진짜 특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이 됐지만 특검의 필요성은 더 제기되는 상황이네요. 그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박 평론가님은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죠. 네, 빨리 나야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좀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애플 망고님, 고맙습니다. 자, 환율 방어 관련된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안부유액이 21.5억 달러, 21억 5천만 달러 감소됐다. 이 소식이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됐는데, 자, 지난번에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 발언도 하셨고 사실관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재차 한국을 통해서 확인되네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외환 스와프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이 한국은행 안에다가 무이자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막 갖다 쓸 수 있는데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좀 26억 얼마인가를 작년 말에 땡겼었고 이번에 지금 21억 5천만 원, 5천억 달러. 예. 21억 5천억 달러. 너무 액수가 엄청나니까 그럼 합쳐가지고 49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엄청난 액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작년에 가을까지는 4,30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290억, 80억 하더니 이제 4,259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4,250억 달러까지 빠졌어요. 문제는 이렇게 빠진 것이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가뜩이나 한 7달치 수입분의 달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6달분, 5달분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외국에서 볼 때의 한국 외환 시장의 불안, 환율을 그렇게 이제 잡기 위해서 5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금 오늘 환율이 보니까 1,451원? 아직도 불안합니다. 이게 네. 또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이 노후 종잣돈인 이 국민연금을 갖고 환율도 방어하랴. 지금 코스피니 코스닥이니 다 이걸로 갖다가 또 띄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국민연금에 갖다가 이재명 정권이 박아놓은 이 파이프라인 빨대가 그 2개가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 중에 만약에 뭐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 200억 달러 주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났는데 그거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언젠가는 이제 한계가 올 텐데 예. 언제까지나 국민연금으로 떠받칠 것인가. 그런 2개의 기둥이 자칫 잘못되면 국민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의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국민연금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위안부에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국민연금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 위안부유액이 이렇게 감소한다. 더군다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위안부유액이 충분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환율 방어한다고 위안부유액 줄여놓으면
이 국가의 신용도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번에 그 3월 1일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해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밝힌다고 해서 지금 떠들썩합니다. 예. 지금 2월 8일 날 중의원 일본의 총선거가 다시 실시되는데 그 지금 예상 결과가 뭐 자민당 혼자서 한 300석은 훌쩍 넘길 것 같다. 그러면 일본의 그 어떤 이 경제적인 여건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단단하게 또 손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도 조현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만나가지고 무슨 회담을 한다고 결과가 떠들썩하게 발표가 됐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뭐 협력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은 여전히 그 한국 정부의 이재명 정권의 달러 조달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속보를 속보 형태니까 짧게 좀 한두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미군의 항공모함 중동 해역에서 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죠.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고 레빗 백악관도 이 관련된 소식을 폭스뉴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는데 중동이 팽팽한 긴장감이 군사적 형태로 일단 나타나게 됐네요. 일단 그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그 호르무즈 해협에 포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령 모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모든 레이더의 감시망을 피해서 지금 잠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내리면 공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메네이의 그 혁명 수비대가 이란제 그 드론 하나를 띄웠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지점이냐면 이란으로부터 8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함재기가 뜨면 뭐 800km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 하고 정찰을 해보려고 그 드론을 보냈는데 이걸 또 미군이 그냥 그 대공포 같은 걸로 쏘아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F-35C 시기를 올려가지고 격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보여준 거죠. 이런 이따위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된 거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 그 보트 두 척하고 뭐 드론 하나가 미국의 그 유조선 이게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는데 접근해가지고 막 을러대고 위협하고 뭐 납포하겠다고 했다가 또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겁먹은 개가 지금 엄청 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이 접근했는데 사실 항모를 드론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 보려고 한 대 보내본 건데 미국이 지상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F-35C기를 올려가지고 그냥 출격시켜가지고 격추시켜버렸으니 박살을 냈으니까 그 이란도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일경에 미 중동 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미국 중동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뭐 협상을 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예. 트럼프의 측근 갔죠.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복심 중에 복심인데 입장은 명확해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메네이가 뭐 마두로처럼 나와서 체포되라 이런 게 아니고 정권 이양에 협조를 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이란이 우선 이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하메네이 정권 보고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말을 들어라. 먼저 그거 1차적으로 핵 포기를 약속하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하메네이가 이선으로 후퇴해라. 그러면 뭐 목숨만은 보장하겠다라든가 러시아 망명길을 열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게 정말 미국이 공습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하고 지금 접촉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메네이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같이 몰락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들의 그 어떤 권한, 마두로를 쫓아낸 뒤에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아, 그렇죠. 그 이제 타겟팅만 딱 잡아서 핀셋으로 하듯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든가 그들의 권리와 권한은 인정해주마.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을 6일날 한다는데 그 하메네이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26세의 청년 교수형을 하려던 사람을 그 유보했잖아요. 솔탄이요. 네, 그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그 맞서 싸울 그런 생각보다는 협상을 하자라고 유화 제스처를 보낸 건데 지금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기다려봐라. 조만간 뭔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위트코프와의 그 최후 통첩식의 협상이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미국의 제한적 공습만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단독 플레이가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가 지금 주변 국가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 미군 병력이 가 있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그 눈치를 좀 봅니다. 예. 사우디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라크라든가 주변에 이제 이라크는 미국하고 달리 주변에가 온통 아랍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은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때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직접적인 뭔가 맞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우디도 중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동 국가들도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라. 근데 그 전제가 미국은 이란이 신정 정권이 물러나고 핵도 포기하고 뭔가 미국의 가까운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이란 대통령 페데스키안이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말을 안 들으면 제한적 공습을 미국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란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좀 잠잠해졌던 이 시위가 무력적인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면서 하메네이 정권이 2차 위기에 빠질 거니까 미국은 일단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좋게 말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드론이 접근해가지고 격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가 엄청 빠졌어요. 예.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다 이래가지고 물론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만 이 중동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미사일 터지고 뭐 함재기 날아다니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두바이유 수입해 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저게 뭐 이란과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원유 수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매우 예의의 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최고의 지금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이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예. 따뜻한 물을 좀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께 좀 드리시죠. 목이 죄송합니다. 조금 많이 잠겨서 따뜻한 물을 좀 드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물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현안은 이재명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왜 이재명이 지금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이 썼던 트위터에 X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먼저 분석해 보면서 청와대 내에 김현지도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재명의 X에 트위터에 올린 글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부터 띄워주시죠.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자,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윗대 부분에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이재명이 저런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언어로서 저런 용어를 썼던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투기 세력으로 이미 낙인 찍혔던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투기 세력이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막 몰았고 적대적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패를 했죠. 자, 비슷한 어떤 장면을 또 보는 것 같은데 저 이재명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마귀란 말은 기독교 신자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예. 네가 마귀에 들렸구나. 돈이 마귀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이재명이 할 얘기는 아니다. 예. 돈에 뭐 마귀가 들렸다.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 문제와 이 청년들의 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자꾸 이게 결부시켜 가지고 등치시키는 건 좀 반대예요. 그 문제와 그 문제는 좀 다르다. 그 다주택자의 그 세금 중과를 이제 5월 9일까지만 하겠다. 연장 안 하겠다. 지금 벌써 열 몇 번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너무 저러니까 국민들도 좀 약간 왜 저래 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을 너무 적으로 본다. 그럼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은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전세 물량도 생기고 월세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전국적으로 한 2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 다주택자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방에 이 다주택자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은 그 어찌 보면 전세물을 내놓고 월세를 좀 낮추는 순기능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마귀 취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전세를 뭐 물량이 없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월세도 막 폭등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대기업의 강북에 합격한 30세 그 남성이 본사에서 근무하라고 발령이 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남양주에 있는 지사 근무를 자원했고 내려갔는데 그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용인에 있는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을 적으로 모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청와대 그 다주택자들 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강유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집을 내놨대요. 자기 말로. 지난 11월 달부터. 그리고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그 새 놓는 다세대 주택이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4채. 그러면 제가 보면 그 정도 그 다세대 주택이면 월세 수입이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청와대 준추관장이 월세 월급 1,000만 원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기 월급에 훨씬 많은 그런 월세를 챙기는데 이 사람도 집을 내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요즘 그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 가면 캠핑카들이 이렇게 많대요. 왜 많을까? 월세가 200만 원, 250만 원씩 하니까 학원은 보내야 되겠지. 도저히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캠핑카를 빌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학원가 어디 골목에서 집처럼 쓰는 거예요. 자고 먹고 컵라면 그 편의점에서 사다 먹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닌다는 거야.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월세를 놓는 게 김상호 추추관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하느냐고 물었더니 기자들이 이거 주차 위반 딱지 떼는 게 훨씬 싸요. 주차 위반 딱지 뭐 몇십만 원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 내도 그게 그 뭐야 캠핑카 빌리고 다 합쳐봐야 그렇게 안 되니까 월세보다 싸다. 그러면
그런 월세를 청와대 그 기자들 지원하는 춘추관장이 갖고 있는데 내놨대요,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이재명 정권이 강유정 집하고 김상호가 집을 내놨다.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문제는 제값 받고 팔려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왜 안 팔려? 급매물로 이재명의 원하는 바는 뭐냐? 2, 3억 원씩 싸게 내놓으면 나가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강유정도 김상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런 모순을, 그런 내로남불을 저는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다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예,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그것보다 다른 거 조금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시죠. 다음 글을 한번 보시죠.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자, 부동산 이런 글도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서 뭐 정권이 바꾼 것도 다르고 국민이 변한 것도 다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이 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투자 수단이 압도적이었지만 부동산이 투자 수단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다주택자 같은 건 투기꾼이니까 하지 말고 부동산 포기하고 자, 주식으로 가라고 사실상 공개 선언을 하는 꼴인데 저런 방식으로 아니 자산과 관련한 투자가들 같은 것도 대통령이 무슨 매니저입니까? 투자 매니저예요? 영업 매니저예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주식이 잘 뜨는 건 맞아요. 예. 코스피 5천을 간 걸 두고 그 한병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러고 한민수라고 그 언론인 출신 의원도 이재명은 한다라고 쓰고 무조건 외우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5천을 아무도 못한다고 한 걸 달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부동산값 잡는다는 것도 반드시 이재명이니까 한다. 외워라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주식에 올인을 하면 그리고 부동산을 악마화하면 시장의 기능이 역행하거나 뒤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많이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올라가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많이 지금 그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 어제도 제가 보니까 아니 연기금이 보통은 그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외국인이라든가 그 개인들이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의 명을 받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어떻게든지 띄우려고 지금 그 국민들의 종잣돈을 많이 밀어넣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주식 투자와 달리 투자의 수단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전화 허연준 앵커나 집 한 채나 뭐 이렇게 갖고 자식들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지. 무슨 그걸로 떼돈을 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집 한 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소박한 그 희망이고 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만 정도 된다는 다주택자들을 뭐 마귀로까지 모는 건 좋은데 그 마귀들 중에도 마귀도 아닙니다만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참모들은 강유정 같은 경우에는 용인 그 집은 아파트는 우리 시어머니가 사시니까 뭐 누구는 뭐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니 누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 이재명 정권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뭐 안 팔면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 그 대상자들도 알고 보면 전부 투기꾼일까요?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 사람들 적으로 내몰면 제가 보기엔 제가 아는 다주택자 중에는 어디 농가주택도 있고 중소도시에 남편이 그 내려가서 월세 내느니 그 조그맣게 아파트 하나 사서 서울에는 원래 자기 집 있고 그건 3주택자면 그 사람은 마귀입니까? 그 사람 보고 집 팔라 그러면요
이재명이 원하는 서울집을 팔지 못해요. 그러면 저기 팔리지도 않는 저기 어디 김제부 안에 있는 그런 뭐 제가 또 그쪽 출신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 농가주택 그거 싸게 팔고 또 뭐라 그러면 어디 중소도시에 있는 그 집 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 참모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사람 집 팔라고 그러니까 청주 집 팔고 대치동 집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이재명 정권의 이 참모들도 자 직을 지킬 건가 집을 지킬 건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자, 다른 장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밑에 있는 한번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트위터에 아주 긴 글을 썼어요.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서두는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글이 길다 보니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이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네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단이 많다고 그랬네요.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에서 공고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탈출기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군인들이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 한쪽으로 몰면서 지금 탈출해야 한다 뭐 그런 건가요? 정책 수단이 아주 많다고 그러네요. 뭐 유불리 따지지 않으면 자, 협박 엄포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협박 엄포성 발언을 하는데 주장만 정책 수단 문제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그냥 말만 정책 수단이지 세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유세. 네. 예, 보유세를 안 올린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수단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거 꺼낼 때가 됐구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망한 정권이 있죠. 네. 그걸 올리려다가 집권 기간 내내 무려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집값이 미쳤네 미친 집값이네 이 소리가 나온 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예요. 필요한 곳에 주택을 적절히 공급을 함으로써 부동산 값이 안정돼 있던 때는 보수 정권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그랬고 예. 그전에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되게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 뭐 어디 가서 취직하고 처음에는 신혼 때는 뭐 월세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디 새빵살이 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뭐 분양받고 평수 늘려가고 그게 지금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30들의 아버지 세대들 아니냐고요. 또는 4050들의 그 삼촌 세대들.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사다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좌파 정권이 걷어찼다는 말이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재명 정권이 마치 그 미친 집값이 보수 정부의 탓인 것처럼 얘기하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올랐던 것은 남의 일처럼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듣는 국민들이 아이고 참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왜 집 팔라고 해서 판 참모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은 수십억 원 벌었는데 그때 뭐 팔라고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값을 꼭 잡을란가 보네 하고 판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뭐 돈을 잃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벌써 오늘까지 하면 하루에 한 4개씩 부동산 SNS를 올리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부동산 정치를 한다고요. 지금 정치.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풀어야지 정치로 풀려면 됩니까? 왜 그러면 부동산 정치로 이렇게 하느냐. 6.3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아까 그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도 제가 어제 밤부터 봤습니다만 안 좋아요. 이유는 증시로 돈 번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뭐 증시라는 건 그게 올라간다고 정권에다 막 표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 문제는 집값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전세가 씨가 말랐다. 전세가 없으면 자꾸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제가 본 어떤 여성의 케이스는 직장은 그 서울 대란호인데 군포에 있는 데서 다닌대요. 왕복 3시간. 그래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청년들의 월세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는 게 싸게 임대주택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예. 아, 집이 배급입니까?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고 지적하니까 무슨 또 철진한 해묵은 색깔론 얘기하냐 하는데 색깔론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좀 더 넓고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도 가깝고 복지시설도 좀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집값도 좀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꿈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들 한번 이 다주택자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앞서 이제 강유정과 김상원은 그 전에 처분하려고 내놨다. 그러나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지금 청와대 12명인데 11명 명단과 관련해서 저렇게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수석 비서관, 즉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약 52명 중에 12명, 56명이군요. 12명이 지금 다주택자로 확인이 됐다. 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강유정, 청와대 입이라고 부르는 강유정, 봉옥, 자, 공무원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자, 검사 출신이죠. 예, 민정수석. 자, 이태영 하면 딱 떠오르죠. 아, 저건 이재명의 변호인인데 김현지, 최측근. 자, 핵심적 관계자들이 다 다주택자 청와대 안에 마귀들이 드글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소해야겠는데요. 이태영 같은 경우는 예. 특이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예. 테슬라 주식이 95억 원어치예요. 테슬라가 차만 2대. 이재명 정권은 지금 증시 정권이다. 네. 증권 주도 성장이다라고 할 만큼 뭐 주식 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태영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2030 청년들을 탓하잖아요. 서학개미다. 그래서 뭐 달러 바꿔가지고 미국장에 투자해서 이 환율이 이 모양이다. 이태영이 미국 주식이 거의 100억 달러가 넘고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은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100몇십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다주택자도 많고 서학 왕개미들도 득식을 거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 보도를 동네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 보면 이거 잘 버텨야 돼. 근데 그걸 뭐 버티는 게 무슨 강단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학습 효과가 있고 괜히 팔았다가 또 낭패 볼까 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퇴로를 열어줘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 대출 규제를 아니 2030, 30, 40 청년들 집 사고 싶으면 아니 6억 이하로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데 요새 로또도 14억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6억 대출 받고 자기가 모아놓은 거 뭐 몇천만 원 더해서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권이 특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의 이 정치의 본질은 손발 다 묶어놓고 자 도망가 보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안 도망가면 열셀 때까지 안 도망가면 집어넣겠습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누가 파냐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주든가 부동산 그 규제 지역을 좀 완화해 주든가 또 가장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그 고양 창릉지구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일산하고 서울 사이에 있는 거. 네네. 그거 개발한다고 했는데 8년째 거기 지금 쇠똥만 굴러다니고 있다고. 신도시 한다면 뭐예요?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을 해줘야죠. 그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좌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외면하고 세금으로 때려잡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책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곧 세금 때리겠다. 근데 6.3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세금 못 때려요. 제가 볼 때. 그럼 왜 그러느냐. 저렇게 최대한 겁을 줘가지고 매물이 좀 나오거나 하면 자랑을 또 해야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니까 뭐 매물이 나왔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강유정하고 김상호 말고 12명 중에 몇 명도 내놓을 거예요. 문제는 급매물로 몇억 원씩 떨어뜨려서 한번 내놔봐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믿죠. 근데 이거 25억에 지금 시세가 25억인데 한 3, 4억 깎아서 내놓으면 팔리는데 아유 내가 왜 그래. 제값 받고 팔아야지.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늘색 꿈 멸공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이 뜨겁게 스스로 달고 놓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기는지 이재명 권력이 이기는지 스스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권력이 이기는지 국민 시장이 이기는지는 한번 싸워보는 그 현장에 부동산 문제가 지금 끼어 있네요. 그 문제 살펴봤고요. 자, 지방선거 국민의힘 여론조사, 그거 아니죠. 국민의힘이 아니죠. 패넨 여론조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예, 첫 번째 여론조사, 짧게 한 두세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본래 좀 여러 개인데 오늘 목소리도 조금 서로 둔탁하니까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 저희가 패넨 마이크에서 의뢰해서 전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 지금 전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국민의힘 후보가 약간 0.1% 높게 나왔는데 39.7, 민주당 39.6. 지방선거 저희들이 가끔 조사를 서울도 하고 전국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해왔는데 전국조사에서 다른 데 조사와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만 판을 약간은 어쨌든 뒤집은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39.6 대 39.7이면 그건 통계적으로 네. 그냥 달라붙은 거죠. 네. 숫자만 달라붙은 게 아니라 그 오차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뭐 앞서는지 민주당이 앞서는지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깻잎 한 장 차이도 아니고 그냥 딱 달라붙었다. 저는 좀 지목해 보고 싶은 게 개혁신당의 3.5, 그다음에 조국당의 2.7.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보면은 그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보다 국민의힘과 그 개혁신당의 합이 더 많다. 이 얘기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뭐 선을 그어서 뭐 선거연대 안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정치적인 그 언급이고 결국 전국 어느 곳에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이준석으로서는 결국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그 외연 확장 그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 국민의힘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볼 때 뭐 제명 사태 혼란도 지금 수습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면 민주당도 조국당하고 저는 합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번에 1인 1표제가 그 정청래 뜻대로 통과됐잖아요. 네. 그건 정청래당이 됐어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그 야권도 국민의힘도 당면 곧 바꿀 거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개혁신당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이 지금 엄청 뿔이 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 4050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솔직히 지금 증시 때문에도 돈 벌지. 뭐 부동산도 사실 영끌해 가지고 3, 4년 전에 사놓은 거 올라가지고 지금 뒤에서 킥킥거리고 있다고요. 그러한 어떤 2030들의 울분이 야당과 연합적으로 이게 선거연대로 결합하면 저는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센 야당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 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뭐 완패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았죠. 오세훈 시장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도혁 때문에 완전히 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다. 그런데 대패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한 상승세, 추격세에서 판을 점점 뒤집고 이제는 깻잎 차이지만, 깻잎 한 장 차이지만 이제 승기를 잡는 국면입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지금 스스로 패배주의자를 선언해서 오히려 내부에 다리에 힘을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세를 국민의힘이 타고 있고 장도혁 승부수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기를 잡고 있어요. 자, 그 상황 한번 봤고요. 먼저 이 정당 후보 지지 지방선거에 승기 잡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국정 지지율 긍정과 부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반은 이미 무너졌고, 자, 긍정평가 47.5, 부정평가 47.4, 여기도 묘하게 깻잎 한 장 차이가 있네요. 0.1%로 긍부정이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이제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차 범위 내의 격차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숫자로 봐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흔히 뭐 한국갤럽이나 NBS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이재명 지지율이 뭐 55%에서 60%다. 이거는 사실과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외교라든가 그 경제 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 먹거리 물가가 오늘도 보니까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어떤 신문 제목이 여보 조기는 포기해요. 우리가 설 제수상에다가 올려놓는 게 그래도 조상님들한테 조기 한두 마리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할 정도로 지금 값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먹는 게 이제 농축산물도 있지만 가공식품, 우유, 식용유, 뭐 햄, 베이컨 다 수입 고기로 만들고 우유도 막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밥상 물가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해서 어찌 보면 언론들 보도를 제가 보면 무슨 반도체 수출 잘 된다는 얘기만 하고 예. 지표상으로 수출이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어떤 국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 외식 물가 이런 데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아주 작게 다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제 역할을 해야 국민들도 실상을 알아볼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연 레가시 미디어 중에 이런 어떤 국민적인 관심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저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을 갖고 또 보도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어떤 그런 홍보만이 먹히는 이런 세상에서 여론조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갤럽은 맨날 국민의힘 지지율 20%잖아요. 그러면 헷갈려. 갤럽은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데인데 거기는 20에서 25%라고. 펜앤마이크하고 공정 보면 한 뭐 40%대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느냐. 물론 우리는 우리 공정이나 펜앤마이크 여론조사가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를 더 많이 보는 그런 쪽에서는 이재명 잘해. 뭐 그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왜곡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언론들 또 그 참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 펜앤마이크 같은
그런 어떤 미디어들이 뉴 미디어들이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많은 홍보가 좀 같이 뒤따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론조사가 더 있는데 뒤에 다른 주제를 진행하면서 그 여론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이제 미국 25% 관세 인상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자, 다른 나라 관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와 엘살바도르 관세와 관련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인도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관세가 인하가 됐네요.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25%가 있었죠. 근데 상호관세 25%를 18%로 약 7%로 낮추는 파격 조치를 했습니다. 그간에 한동안 이 중국과 러시아와 좀 밀착하는 듯한 인도의 어떤 모습이 일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멀어지는가 했는데,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겠다. 모디 총리가 이제 그런 행보를 걷고 뭐 중국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상당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연장선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인도의 관세이나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 수치는 뭐 이제 실질 관세가 25에서 18이 됐다는 거고, 네. 실제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관세는 50%예요. 네. 제재성 관세가 25%. 그러니까 50에서 18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2%를 줄여준 거니까 뭐 엄청나죠. 지금 한국에 물린 관세보다도 인도 관세가 7% 포인트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중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데, 작년에 모디가 그 상하이에서 열린 샹그릴라 국제회의 때는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째려봤죠. 아니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천안문 열병식은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푸틴의 그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사오는데 인도가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아닙니까? 네. 14억 명이에요. 여기에 뭐 그 원유를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썼는데 이거를 갑자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바꾼다. 근데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미국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두로 쫓아낸 뒤에 그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가가지고 그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잖아요. 네. 미국이 트럼프가 세운 그 사람의 그 승인하에 미국이 지금 거기 유전을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 원유 저리 가, 미국 원유 사겠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역할을 저 두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통화가 됐어요. 모디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트라인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 작년 10월까지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있다가 인도 대사로 갔던 사람이 그 다리를 놨다 그러는데 우리 강경화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원래 이시바 시게루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렇고 영국의 그 총리하고도 그렇고 다 1대1 소통을 좋아해요. 전화하고 뭐 서로 친숙하게 퍼스트 네임이라 그러죠. 도날드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하고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까지 8개월쯤 되는데 딱 한 번밖에 통화 안 했어요. 그 무슨 통화냐? 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전화 안 하지? 하고 자꾸 언론들이 쓰니까 부담이 얼마나 됐어요. 그다 기억해 보시면. 네.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긴 왔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이재명 전화로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참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바꿔줬잖아요. 그 이후에 단 한 통화도 못하고 있다. 이번에 노디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기가 다 입으로 약속했어요. 트럼프는 문서 쓰는 것보다 그렇게 정상이 직접 전화해서 약속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니까.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도요. 그런 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김민석이 벤스 만나가지고 뭐 하트라인 만들고 왔는데 꽝이었다는 거 드러났죠. 그래서 김어준한테도 놀림받고 뭐 전에는 그 강훈식이가 작년에 그 미국 갔을 때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하고 전화번호 다 교환해서 한 라인 만들었다. 아니 무슨 이 정권은 참모들이 이렇게 한 라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한 라인이 중요한 한미 간에 무슨 경제 관세 현안이 있을 때 가동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도 서로 못 나누고 있는 번호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뭐가 되겠느냐. 지금 마르코 루비오를 만나러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또 보도를 쫙 했더라고요. 뭐가 막 협의되고 협력하고 한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상한데 하고 제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긴밀히 협력하자 하기로 했다. 아니 뭐 언제는 긴밀히 협력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번번이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도대체 뭘 아는 게 뭐야? 뭐가 소통되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한심한 이유는 모디와 트럼프 간의 직통전화로 엄청난 원유 수출선을 바꾸고 또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그러니까 무려 그냥 뚝 그냥 32%나 깎아주고 이러한 획기적인 외교 성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전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전화가 2번인가 이상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는 정부가 물론 민주당이었지만 가서 얼마나 케미가 좋았습니까?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을 때는 트럼프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면서 대선 안 나가느냐. 그거 기억나시죠? 예. 대통령 권한대행 보고도 보수 정권은 그렇게 대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미국하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는가. 인도의 예를 보면 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가 관세가 0%가 됐어요. 예, 네. 왜 그랬느냐? 트럼프가 요새 가장 그 신경 쓰고 있는 게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엘살바도르가 전폭 협조를 한다고 약속하니까 그렇죠. 그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관세 0%. 아니 트럼프는 그 남미 유일은 아니고 남미의 그 고질적인 좌파 정권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통화 스와프 해줬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건져줬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사람 보고 해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엘살바도르 이야기했으니까 어제 깽단 혹시 사진이 있으면 엘살바도르 깽단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엘살바도르에서는 이 조직폭력배들을 깽단들 저렇게 저 보여지네요. 우리나라도 뭐 저런 깍두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과 엘살바도르는 좀 특수하죠. 예. 엘살바도르는 그냥 갱들이에요. 마약 갱들. 전부 다 막 총 수류탄 들고 설치는 그런 조직인데 얼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예비 봤으면 관세를 0%로 해줍니까? 물론 엘살바도르하고 미국 간의 교역이 많지 않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0% 해주는 건 의미가 있죠. 예. 0%. 밀레이 대통령한테도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율 문제도 그 전에 보수 정부 때 해줬던 한미 통화 스와프 그거 해주면요 깨끗이 해결돼요. 근데 왜 안 해주고? 그런데 우파 대통령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한테는 해주고 사람 봐가면서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네요. 미국이 무슨 달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통화 스와프 안 맺고 이렇게 애를 먹이는 줄 압니까? 저는 그 점을 좌파 정권도 외면하고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자꾸
뭐 밑에 그 김정관 같은 사람. 김정관은요, 그 민간 기업에서 CEO를 해봐가지고 그 마인드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예. 그 만만하면 자꾸 만만하진 않겠지만 김정관을 보내잖아요. 그럼 김정관이 이틀간 가서 빈손으로 왔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간다고 그러면 명색이 그 동맹국 외교부 장관이 왔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만나서 사진 찍고 그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 합의 내용을 보니까 그 굳이 미국 안 가도 합의할 수 있고 여기 앉아서도 쓸 수 있는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방금 갱단들. 자, 마귀나 악마는 이런 집단인 거죠. 사람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해서 팔고 저 갱단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저런 사람들을 마귀 악마라고 하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이죠. 다주택자가 마귀일 수가 없죠. 자, 이재명은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한국에 있을 때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마귀적 행동도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론조사 내용들 중에 벨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했던 여론조사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이 부과한 거, 인상한 거 25%를 인상하겠다. 이거에 관해서 누구와 책임이 있느냐 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자, 가장 높게 나온 것부터 정부가 일단 32.2, 이재명 정부 책임이 32.2다. 여당의 책임이 21.4, 야당이 26.1인데요. 정부와 여당, 민주당을 합산하면 53.6, 약 54% 정도 됩니다.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문제를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주로 보고 있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네. 저렇게 쓰지 말고 좀 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정부는 이재명이고요. 네. 여당은 정청래인 거예요. 예. 이재명 탓이 32%라는 얘기고 정청래 탓이 21%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럼 펜앤마이크는 또 공정은 저걸 나눠서 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같은 정권을 구성하고 있지만 지금 서로 좀 각각 놀아요. 1인 1표제가 통과됐다고 하는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최대현 앵커랑 방송하면서 아마 나중에 역사는 오늘을 이재명의 레임덕이 시작된 1일로 기록할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네. 지금 그 정청래가 어제 그 중앙위원회 최종 표결에서 재투표 끝에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청래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국회로 넘어온 지금 이 한미투자 특별 법안도 맞아요. 정청래가 통과시키고자 하면 그거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거를 지금 뭐 그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니까 그 핑계나 탓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청래가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 뭐 아시잖아요. 뭐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슨 국민의힘한테 물어보고 법 통과시킨 적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미투자 특별법 같은 것은 그 국민의힘도 국회 비준하자고 했지만 대놓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알아서 지금 통과시키면 오늘이라도 본회의 소집 공고 내고 이번 주말 안에 끝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왜 안 할까? 저는 묘한 정부와 여당,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지금 알력이 있다. 그걸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사실은 양쪽 다 전쟁이에요. 네. 여당도 이미 그 정청래당 뭐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딸. 청당. 아니 개딸들도 네. 청딸이 있고 네. 청딸. 네. 조국 따라다니다 조딸이 있고 이재명 좋아한다고 해서 명딸이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좋아한다고 문딸이 있고 근데 이쪽에는 지금 연합군이 형성돼 있잖아요. 문재인, 상황, 뭐 충정로의 김어준, 정청래, 뭐 조국 상밖에 있지만 이쪽은 이재명계만이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 탓이다?
합쳐서 53% 4%인데 같이 보는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그래프를 나눠 놓은 걸 보면 여당 정청래가 20%의 키를 쥐고 있다는 건데 21%에 제가 보기엔 왜 이재명이 해달라고 하는 그 지금 한미투자특별법안을 지금 그 정청래 측근인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2말 3초. 아니 이제 아직 뭐 2월 달도 초순인데 2말 3초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제가 보기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정청래 쪽에서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설 연휴 전에 이걸 깔끔히 해결해 주면 이재명의 공이 되는데 설 연휴 때까지 끌어가고 난 뒤에 설 연휴가 지나서 정청래가 힘을 발휘해서 하잖아요. 정청래 공이 된다. 그런 싸움의 측면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뭐 관세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루 여러 주제를 했네요. 자, 외환 보유액을 써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미군의 중동 해역에서 미 항공모함의 이란 드론 격추, 그리고 이재명의 부동산, 뭐 지방선거 때 상황, 어떤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목이 좀 좋지 않은데 빨리 그 낫겠습니다. 와중에서도 아주 그냥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분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조목조목 해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목이 빨리 낫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빨리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제 법원 행정처장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아주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 대응하는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 사진 한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건너편에 추미애와 김용민이 있습니다. 추미애와 김용민 법사위원장 그리고 간사 역할을 했던, 지금은 이제 뭐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간사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국회 법사위에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이 박영재 신인 법원 행정처장에게 자, 이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면서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 사퇴 요구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데 그 파기환송하지 않았냐, 박영재 책임 있지 않냐 해서 사퇴를 요구했어요. 이 장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제가 볼 때 추미애, 네. 김용민 여당 법사위 의원들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쥐기현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탈탈탈 털어서 특검에서 쥐기현 판사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인 회동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흔들어댔잖아요. 아,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대선을 앞두고 했다.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나쁜 놈 수사해서 재판 받게 해서 1심, 2심 나왔는데, 아니 선거 전에 최종 결과를 내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착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의 한 통속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했더니 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무혐의예요. 지기현 판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여기도 어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 동원해서, 그게 뭐였죠?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어떤 사람이 4인 회동설 한 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뭐 짬짬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가짜뉴스였잖아요.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그 억지 프레임을 가지고 사법부를 뒤흔들어 냈습니다. 근데 무혐의로 나왔어요. 근데도 반성 안 하잖아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더해져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이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헌정 질서를 유린시키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 수 없는데 뭐라? 사과하라고요? 사퇴하라고요? 누가 사과하고 누가 사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저 진짜 무도한 행태, 이게 독재입니다. 어디 감히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이분 대법관이거든요. 예. 대법관한테 관련된 판결 내린 거 관련해 가지고 사과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지방선거 저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 사법부가 그래도 저렇게 온전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입법, 행정, 중앙 권력의 사법, 행정 권력까지 하면 사법부가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립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재판 진행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진행 안 시키잖아요. 아예 그 사이에 이재명은 재판을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에 유죄 판단이 되는 배임죄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자기네 이재명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재구성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4심제로 끌어서 헌재를 또 장악하는 헌재에서 무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묻고 따지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혹시 신동욱 의원의 발언 영상이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좀 볼 텐데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쟁점이 제기됐죠. 그건 이제 법 왜곡죄 문제나 재판 소원죄 문제,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신동욱 의원이 이거에 관해서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한테 묻습니다. 그 장면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법 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예. 자,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재판 소원제, 국민들이 사심제라고 얘기하는 소위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소원은 이제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안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특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정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대법관 불렸으면 정원하는 문제.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관 증원 다른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신동욱 의원이 아주 짧게 질문을 하는데 이 박영재 지금 대법관 이제 법원행정처장 아주 간명하게 답을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에 이르는 이 틀, 이거가 뭡니까? 상권 분립입니다. 행정과 입법과 사법에 긴장감이 있어야 되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법 왜곡죄 하면 프레임이 아니 법 왜곡죄 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법 왜곡죄에 대해서 김용민 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 때리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법 적용을 왜곡한다고 판사 검사를 처벌하게 맞는 법입니다.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 왜곡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 국가의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 편은 무죄고 상대 진영은 유죄라고 나오고 그렇게 자판기에 유죄, 무죄 원하는 대로 쏙쏙 내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겠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독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심제 하자고 하잖아요. 네.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근데 왜 항소 포기합니까? 항소 포기가 뭐냐 여러분 1심, 2심, 3심이 됐습니다. 웃긴 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무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항소 포기. 그럼 2심에 넘어가서 유죄 나올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근데 3심제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왜 4심제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자기네 편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4심제를 해가지고 헌재에서 무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3심제가 불안하니까 4심제 하자고 해놓고 자기네 입맛대로 1심에서 자기네 편들이 무죄 나오면 2심제, 3심제 필요 없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근간 사법부 자체를 전체 사법체제를 절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박영재 지금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막 몰아쳤어요. 사퇴하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쳤어요. 아주 그냥 단순한 견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퇴임도 올해 이제 퇴임을 할 예정인데 뭔가 향후를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박영재 처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과 상당한 공세, 조희대 대법원 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민주당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 그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전선동에 소위 말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법부를 악마화했다고 보고 검찰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도 건드리고 검찰도 건드리는 건데 명확하게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첫 등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통해서 예봉을 꺾으려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진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딱 꼿꼿한 법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법원을 이재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4명입니다. 대법관이. 근데 26명으로 늘리고자 해요.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재명이 임기 동안에 5년 동안의 임기를 만약에 채우면 자기가 22명을 갈아치웁니다. 26명을 만들고 22명을 자기 사람으로 해요. 그러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나가서 재판할 때 자기 무죄 때릴 사람들을 심어 놓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진짜 유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선거 저희가 지면 이재명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사법부 판사분들이요. 존경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이념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 사실상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꼭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3부 시간이 좀 늦어진 시간에 우리 김경희 대변인께서 여러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김영환 지사 직격 인터뷰라는 거 조금 늦어졌네요. 오늘 1인 1표제의 위법적인 선거 개입 상황부터 김경, 강선우 구속영장 지금 청구됐다는 소식, 대형 마트 규제 아주 일부 규제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의 포효, 그로부터 지금 향후에 닥쳐오고 있는 대법원의 어떤 체제 변화, 이재명이 노리는 상황, 그리고 지방선거가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좀 분석해 주셨네요. 김기흥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제 짧게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혜경의 측근이었던 인물, 과거에 후보 배우자 실장 해서 이름이 몇 번 오르내렸던 인물이죠. 임선숙이라는 인물이죠. 임선숙 변호사. 자, 상당히 논란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사실은 추진된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감사원에서 임명제청을 하더니 다음날 바로 이재명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하면서 바로 그냥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도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강행을 했는데, 김혜경의 측근이라고 했던 임선숙 변호사가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왔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인물이 지금 감사위원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그 주요 포스트, 네. 대장동 변호사가 10명이 넘어요. 그렇죠. 청와대 안에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린 유엔 대사에도 가 있고 뭐 의원 배지 달아준 사람부터 뭐 청와대 비서관부터 무슨 장관의 뭐 민정 뭐 이거 엄청나잖아요. 네. 그럼 민변의 공화국이에요. 민변의 공화국이다. 임선숙 씨는 당연히 민변 출신이고 또 그 남편도 민변이고 민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선숙을 뭐 이렇게 중용한다고 해서 사실 뭐 놀랄 것도 없죠. 왜냐하면 뭐 또 그 사람이야? 또 민변이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다 자기 부인 수발들던 사람까지 국가의 요직에 심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선숙이 그 여사 뭐 김혜경 씨를 그 이제 보조하던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인을 챙겨주던 대통령 부인을 챙겨주던 사람까지, 그것도 무슨 그냥 적당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 감사위원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잘하고 못하고를 선별하고 감사하는 거를 표결하고 하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이제 감사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지금 감사원장도 민변 선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부 민변이에요. 민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임선숙 말고, 아니 웬일로 이재명 정권이 민변 출신 아닌 사람도 기용했습니다. 저는 이게 뉴스가 된다고 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 경력 한번 보십시오. 1966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 살레시오 여고, 전남대 법대. 이야, 이 정권의 선골 아닙니까? 그러네요. 완벽한 선골이에요. 정치적 선거리. 그렇지. 네. 아니 뭐 그냥 출생 자체가 선거리. 태어난 것도 광주광역시, 광주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학과, 변호사 따고 나서는 민변, 뭐 이재명 남편과 함께 이재명을 도와오다가 급기야 부인의 뭐 어떤 보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의 또 이재명식의 인사 논리로라면 감사위원보다 더한 것도 시켜줄 판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임선숙이 남편도 지금 민주당 의원이던데요. 그렇죠. 예. 정진욱 의원. 부부가 예. 부부를,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로 부부 일심동체. 부부를 도와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의 하명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감사원의 그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던 정책감사, 이름을 뭐 정책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권력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능,
그게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이 정책으로만 끝나진 않죠. 사실은 여러 가지 운용과 관련된 권력 운용과도 관련이 됐는데 어쨌든 정책 감사와 관련해서 폐지하는 것을 하명을 내린 바 있는데 감사원이 바로 거기에 호응해서 그걸 폐지를 했는데 자 감사원이 지금 이제 감사위원으로서 그런 인물을 넣는 것도 물론이지만 권력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사실상 안 받겠다. 완전히 권력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일까요? 정책감사 폐지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후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력이 절대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정서고금에 다 있었어요. 예. 로마 황제 때부터 중국 천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런 권력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는 받았다. 어떤 아주 현명한 그 군주는 오히려 자신의 적을 곁에 두고 그 거울로 삼았다. 물론 그런 수준까지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그게 유명한 당나라의 태종이 그 자기 적의 편에 섰던 그 위징을 평생 자기의 그 어떤 재상으로 삼아서 거울을 삼았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그런 위대한 사람까지는 갈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감시가 없잖아요. 네. 자, 청와대 특별 그 감찰관 그거 왜 임명 안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딱 한 번 있었다가 그 뒤에 사라진 뒤에 아무도 얘기 자체를 안 해. 언론도 얘기도 안 하고. 자,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주제 바꾸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변 출신의 김호철 위원장을 임명한 뒤에 김호철이 아끼던 그것도 이재명 정권의 남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부인은 김혜경 여사의 무슨 보좌진 출신의 아주 광주 성골 그 민변 변호사를 임명을 하고 하는 거는 이게 감사원이 아니죠. 정권 보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좀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언론의 비판도 안 받고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탈만 썼지 이게 과연 옛날 로마 황제보다 뭐 못할 게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뭐 또 뭐 그런 사람 임명하고 또 뭐 그런 감사위원 임명하고 또 뭐 그런 자리에 누구 보내고 아이고 뭐 힘이 있어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 뭐 어쩌라고 그런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가장 좋아하고 있다. 예. 자, 헌혈 문제부터 한미 갈등 문제,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 임선수이라는 변호사가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되는 김혜경의 옆에서 살림을 도와주었나요? 아니면 보좌라고 하는데 뭘 뒤치덕거리 해준 그런 사람까지 감사위원을 차관급이라고 그랬죠. 하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